1997년 겨울, 서울 구로공단 근처의 낡은 빌라 반지하.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여자가 있었다. 박순이, 42살.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일어나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지수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8살 딸 지수는 엄마의 손길에 눈을 떴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다. 그 손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교복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었다. 순이는 오전 6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성수동의 작은 봉제 공장이었다. 하루 12시간 미싱 앞에 앉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미싱의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형광등의 윙윙거림, 공장장의 고함 소리. 그것이 그녀 삶의 배경음이었다. 야, 박순이, 오늘 납기 맞춰야 한다고 했잖아. 손 빨리 움직여. 공장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웠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다. 손가락 끝이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하루 일당이 깎였다. 2003년 공장이 문을 닫았다. 순이는 48살이 되어 있었고 지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역 화장실을 청소했다. 오전에는 오피스텔 청소,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3군데를 돌았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너만 잘 되면 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다.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09년 순이는 54살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 중견기업의 청소용역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진양실업이라는 회사였다. 본사 건물은 화려했다. 유리로 된 외벽, 대리석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순이는 그 건물의 가장 아래층, 지하 주차장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대표이사 진태수, 51살의 남자. 순이가 처음 그를 본 것은 지하 주차장에서였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들어오고 그가 내렸다. 잘 다려진 양복, 반짝이는 구두, 시가 몇백만 원짜리 시계. 그는 순이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순이는 그를 기억했다. 왜냐하면 그날 그가 떨어뜨린 서류를 주우려 몸을 숙이는 그녀에게 다른 직원이 말했기 때문이다. 어이, 아줌마. 거기 서 있지 말고 비켜. 대표님 지나가신다고. 순이는 황급히 비켜섰다. 진태수는 그녀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2012년 순이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무릎 연골이 닳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왔다. 허리 디스크는 악화되어 3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지수가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엄마, 학교 그만 다닐까? 취업할게. 안 돼. 내가 공부해야 우리가 산다. 순이는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다. 하루에 4알, 5알. 위장이 망가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그 사건이 일어났다. 진양실업 본사 5층 회의실. 순이는 그날도 청소를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남은 쓰레기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그런데 서류 하나가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었다. 순이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그녀였지만 몇 가지 숫자는 눈에 들어왔다. 횡령, 비자금, 2억 5천만 원.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진태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순이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다. 내가 이걸 봤어? 아, 아니에요.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서. 말도 안 돼. 내가 이걸 봤잖아. 진태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순이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너 오늘부로 나가. 당장. 예, 그게 무슨. 시끄러워. 내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 아니,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져.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제발 이 일자리만은. 닥쳐. 내가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전부 잊어. 알겠어? 만약 밖에 한마디라도 하면 너 가만 안 둬. 내 딸 대학 다니지. 그것도 망가뜨릴 수 있어.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아무한테도. 그래, 그럼 나가. 당장. 순이는 그렇게 쫓겨났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는 맨몸으로 회사 밖으로 내쳐졌다. 그날 밤, 순이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엄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순이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순이는 쓰러졌다. 급성 위궤양이었다. 오랜 진통제 복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가 없었다. 지수는 학교를 쉬고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다. 하지만 엄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순이는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걸 느꼈다. 위장뿐만 아니라 간, 신장, 심장.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수야. 응, 엄마. 뭐 필요해?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무슨 소리야, 엄마. 괜찮아.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2016년 2월, 이른 봄. 순이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수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봄이었다. 지수야. 응, 엄마.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날 키웠잖아.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이제 엄마의 손보다 따뜻했다. 엄마 말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디. 그 말을 끝으로 순이는 눈을 감았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편안한 표정이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을.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3층 작은 방. 꾸 박순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지수가 대학 입학할 때 찍은 것이었다.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사진관에 가서 제대로 된 사진을 찍었다. 지수는 상주복을 입고 방 한쪽에 앉아 있었다. 22살,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를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엄마의 옛 직장 동료 몇 명, 동네 슈퍼 주인 아줌마, 지수의 대학 친구 2명. 그게 전부였다. 지수야,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동네 아줌마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다. 그런데 울고 싶지 않았다. 울면 정말로 엄마가 떠난 것 같았다.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국화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누군가 웃으며 담배를 피우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지수는 엄마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눈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평생 쉬지 못했구나. 지수는 생각했다.
엄마는 쉬어본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밤에는 딸을 위해 깨어 있었다. 엄마에게 휴일이란 없었다. 조문객이 하나둘 떠나고 밤이 깊어졌다. 지수는 혼자 방에 남아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보고 있자니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부정. 이건 꿈이야. 엄마는 안 죽었어. 곧 깨어날 거야. 지수는 영정 사진을 만졌다. 차가운 유리였다. 엄마가 아니었다. 두 번째 단계, 분노. 왜 엄마가 죽어야 해? 왜 엄마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착한 엄마가 먼저 가? 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세 번째 단계, 협상. 신이 있다면 제발 엄마를 돌려줘.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좋아. 그냥 엄마만 살려줘.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촛불만 흔들릴 뿐이었다. 네 번째 단계, 우울. 나는 이제 혼자야. 완전히 혼자.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수용. 아니, 수용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엄마는 억울하게 죽었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멈췄다. 대신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다. 진태수.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를 쫓아낸 남자. 엄마에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은 남자. 그 남자는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것이다. 지수는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다. 엄마는 글을 잘 쓰지 못했지만 가끔 짧은 문장을 남겼다. 지수는 그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회사에서 쫓겨났다. 대표가 나한테 소리 질렀다. 무서웠다. 지수한테는 말 못하겠다. 몸이 아프다. 병원 가고 싶지만 돈이 없다. 지수 등록금 내야 한다.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지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끝까지 나를 걱정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다. 나는 복수할 거야. 엄마를 이렇게 만든 그 남자에게 천천히 확실하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거야. 지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울지 않을게. 대신 엄마가 당한 걸 갚아줄게.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한테 해줄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끝까지 지켜볼 거야.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수는 일어났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 지수는 엄마의 집을 정리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가구, 그리고 엄마의 흔적들.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지수는 울지 않았다. 감정을 억눌렀다.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 없었다. 지수는 노트북을 켜고 진양 시럽을 검색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다. 깔끔한 디자인, 화려한 사진들, 그리고 대표이사 진태수의 인사말. 진양 시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수는 비웃음을 흘렸다. 사람을 중심으로? 엄마를 맨몸으로 쫓아낸 사람이? 지수는 회사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진양 시럽은 중견 제조업체였다. 직원 수 약 300명. 매출액 500억 원 규모. 주력 사업은 전자부품 제조. 본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었고 공장은 경기도 안산에 있었다. 대표이사 진태수, 56살. 지수는 그의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인터넷 기사, SNS, 블로그, 심지어 동창회 사이트까지. 그녀는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그의 인생을 재구성했다.
진태수는 1960년생, 지방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경영. 결혼은 1985년, 아내는 전직 승무원 출신. 슬아의 자녀 둘, 아들과 딸.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지수는 틈을 찾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를 뒤지던 중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2013년 진양실업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유는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 하지만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역시 이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 지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직 직원들의 후기를 찾았다. 취업 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에는 진양실업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대표가 독재자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림. 회계 처리가 이상함. 내부 비리 있을 듯. 복지는 최악. 직원 복지는 관심 없고 자기 차나 바꿈. 지수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해. 내부에서 그를 무너뜨려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진양실업은 신입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소수 정예의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채용 공고도 1년에 한두 번뿐이었다. 지수는 회사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 마침 경영지원팀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마감은 일주일 후. 경영지원팀이라면 대표와 가까이 일할 수 있어. 지수는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냥 쓰지 않았다. 그녀는 심리학 책을 펼쳤다. 권력자의 심리. 지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인간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았다. 진태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이야.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통제 밖에 있는 사람을 싫어해. 지수는 자소서에 그런 내용을 녹여냈다. 순종적이면서도 능력 있어 보이는 인물상.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이업도 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여자. 자소서를 제출한 후 지수는 면접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최소화했다. 옷은 검은색 정장. 액세서리는 하나도 착용하지 않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 평범하고 조용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지수는 표정 연습을 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 고개 숙이는 연습, 눈 마주치는 연습.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준비를 했다. 미친 척하는 전략. 심리학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만을 예측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고 경계를 푼다. 지수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 면접 통보가 왔다. 1차 서류 전형 합격. 면접 일시 3월 15일 오전 10시. 지수는 통보서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면접 당일. 지수는 진양실업 본사 앞에 섰다. 유리로 된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깔끔했다. 엄마가 이 건물을 청소했었구나. 지수는 잠시 멈춰 섰다.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엄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엄마. 엄마, 지켜봐줘.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차 면접 인사팀 직원. 면접실은 5층에 있었다. 작은 회의실. 테이블 너머에 2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직원. 앉으세요. 지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앉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오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직 내에서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지수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진양 실업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서 실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양 실업의 사람 중심 경영 이념에 공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경영지원팀은 대표님과 직접 일하는 부서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1차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2차 면접 연락드리겠습니다. 2차 면접 성격 및 적성 검사. 일주일 후 지수는 다시 회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심리 테스트와 상황 대처 면접이었다. 심리 테스트는 간단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 스트레스 대처 능력 검사. 지수는 일부러 평범한 답변을 선택했다. 너무 똑똑해 보이면 안 됐다. 너무 개성이 강해도 안 됐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상황 대처 면접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만약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다. 먼저 상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후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조심스럽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상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답변이었다. 순종적이면서도 생각이 있어 보이는 3차 면접 대표이사 진태수. 그리고 마침내 최종 면접 날이 왔다. 지수는 6층 대표이사실 앞에 섰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노크.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큰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진태수. 지수는 그를 처음 대면했다. 흰 머리가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빛, 잘 다려진 양복. 그는 지수를 보며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지수는 조용히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에 올렸다. 눈은 진태수를 똑바로 보되 도전적이지 않게. 진태수는 지수의 이력서를 보며 말했다. 이지수 씨, 학교는 괜찮게 나왔네요. 근데 경력이 없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 진태수는 비웃듯 말했다. 의지만으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회사거든.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배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진태수는 지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사냥감을 보는 맹수처럼. 경영지원팀은 내 비서 역할도 해요.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심야 근무도 있고 주말 출근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진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다. 남자친구 있어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없습니다. 결혼 계획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진태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만약 내가 법적으로 애매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수는 잠시 멈췄다.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대표님을 믿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방을 나오면서 지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엄마를 맨몸으로 쫓아냈던 그 입이구나. 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첫 출근 날,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지수는 오전 8시 30분에 진양실업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경영지원팀은 5층 끝자락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이지수입니다. 아,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팀장 박민수가 지수를 맞았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머리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배가 나와 있었다. 그는 지수를 작은 책상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자리예요. 컴퓨터 비밀번호는 이거고 서류는 여기 캐비닛에 정리하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옆자리 김대리한테 물어보세요. 옆자리의 김대리는 30 초반의 여자였다. 김은영. 그녀는 지수를 보며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영지원팀은 총 5명이었다. 팀장 박민수, 김은영 대리, 이철호 과장, 신입 남자 사원 1명, 그리고 지수. 사무실은 좁았다.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다. 복사기가 윙윙거리는 소리,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무실 특유의 소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지수 씨, 커피 한 잔 타올래요? 박민수 팀장이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커피 머신은 복도 끝에 있었다. 지수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신입이 들어왔다던데 어때?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 오래 버틸까? 여기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12년 하고 나가잖아. 지수는 듣지 못한 척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지수는 주로 서류 정리, 문서 작성, 회의록 정리 같은 단순 업무를 맡았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조용히, 정확하게, 빠르게 일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무리지어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지수는 김은영 대리 옆에 앉았다. 대리님,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5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김은영은 밥을 먹으며 짧게 대답했다. 힘들죠. 근데 어디 가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김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작게 말했다. 까다로워요. 기분 나쁘면 바로 소리 지르고.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식사 후 지수는 화장실에서 김은영과 다른 여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신입에 조용하긴 한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뭐가? 뭔가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로봇 같달까. 그래도 일은 잘하던데. 그건 맞아. 근데 점심 먹을 때도 말이 없고 퇴근하고도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가고. 지수는 조용히 화장실 칸 안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이상하게 보이는 게 좋아. 그래야 경계하지 않아. 둘째 주. 지수는 대표실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진태수의 일정 관리, 서류 정리, 외부 미팅 준비. 그녀는 대표실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이지수 씨, 이 서류 복사해서 가져와요. 네, 대표님.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미팅 자료 준비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진태수는 지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셋째 주.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지수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불만이 많은지, 누가 대표에게 충성하는지. 이철호 과장은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그는 대표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 법적으로 애매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은영 대리는 조용했지만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뒷담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였다. 박민수 팀장은 중간 관리자의 전형이었다. 위로는 비굴하고 아래로는 권위적이었다. 신입 남자 사원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는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지수는 하나하나 메모했다. 누가 약점이고 누가 활용 가치가 있는지. 한 달째 지수는 회사 내부 구조를 거의 파악했다. 회계팀, 영업팀, 생산팀, 연구개발팀, 각 부서의 분위기와 주요 인물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회계팀의 최 과장이 대표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것. 어느 금요일 저녁 야근을 하던 중 지수는 우연히 최 과장과 대표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대표님, 이번 달 처리분은 여기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번에도 외주 업체로 빼낸 거죠? 네,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계속 조심해서 처리하세요. 지수는 복사기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숨소리를 죽였다. 비자금이 있구나. 외주 업체를 통해 빼돌리는 거야.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다. 지수는 이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2달째. 지수는 점차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고 실수가 거의 없었다. 진태수도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지수 씨,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 있는데 자료 준비 좀 해줘요. 네, 대표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은행장 만나는데 그 자료도. 알겠습니다. 지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회식 자리, 팀원들은 술을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지수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척 연기했다. 야, 우리 회사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매출은 늘어나는데 우리 월급은 안 오르잖아. 그러게.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대표가 다 처먹는 거지. 아들 외제차 사주고 딸 유학 보내고. 쉬,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다고. 지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회사 내부에 불만이 쌓여 있어. 이걸 이용할 수 있어. 3달째. 지수는 이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대표는 그녀를 자주 불렀고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 이지수 씨, 이번 계약서 검토 좀 해봐요. 네, 대표님. 지수는 계약서를 읽으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 차액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이것도 비리야. 계약서 위조.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돌려주었다.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진태수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지수가 순종적인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날 밤 그 계약서를 몰래 복사해 두었다. 그리고 USB에 저장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3달이 지나자 지수는 회사 내부의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누가 누구와 불륜 관계인지, 누가 횡령을 하는지, 어떤 부서에서 비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태수의 약점들. 지수는 매일 밤 집에 돌아가 노트에 정리했다. 진태수의 약점. 1. 비자금 조성 외주 업체 이용. 2. 계약서 위조 금액 부풀리기. 3. 부당 해고 전력 엄마 포함. 4. 노동법 위반 임금 체불, 부당 대우. 5. 가족 문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음, 자녀들과 소통 부족. 지수는 이 리스트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어. 다음 단계로 가야 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마치 진태수의 화려한 겉모습처럼. 하지만 그 안은 썩어 있었다. 지수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났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여름이 왔다. 지수가 회사에 입사한 지 넉 달째. 그녀는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진태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그녀에게 맡겼다. 이지수 씨,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 만나는데 같이 가요? 네, 대표님. 그리고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는데 일정 정리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대표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가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챙겼다. 완벽한 비서였다. 진태수는 점차 지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 중에 대표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였다. 이지수 씨, 술 한잔 할래요? 진태수가 사무실 캐비닛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 일 오래 할 거예요? 진태수가 물었다. 지수는 잔을 들며 대답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왜요? 여기 월급도 많지 않고 야근도 많잖아요. 저는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그리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진태수는 지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떠올랐다. 당신 특이해요. 특이하다니요? 다른 젊은 애들은 다들 큰 회사 가려고 난리인데 당신은 여기 만족하는 것 같아서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제 엄마가 평생 불안정한 일을 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게 좋더라고요. 이것은 반은 진실이었다. 진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진태수는 잠시 숙연해졌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셨다. 나도 부모님 일찍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이 회사 만드셨는데 내가 25에 물려받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경영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죠. 회사 경영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아무도 내 속마음을 이해 못해요. 직원들은 나를 무서워하고 가족들은 내 돈만 바라보고. 진태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권력자의 외로움. 지수는 심리학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렸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고립된다. 주변 사람들이 진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의 권력을 원할 뿐,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진태수는 바로 그런 상태였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도 사람이시니까요. 외로우실 수 있죠. 진태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착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대표님.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다. 그는 외롭다. 그 외로움을 이용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지수는 전략을 바꿨다. 단순히 일만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대표에게 이해받는 존재가 되기로 했다. 그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그가 화낼 때 침착하게 받아주고, 그가 고민할 때 경청해주는 사람. 일주일 후, 진태수는 회의 중에 크게 화를 냈다. 영업팀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이런 실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굴려? 너희들 월급 받을 자격이 있어? 영업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태수는 대표실로 돌아가 책상에 털썩 앉았다. 지수가 조용히 커피를 내와 책상에 놓았다. 대표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진태수는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죠?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대표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요. 이해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네요. 이해한다고. 정말 이해하거든요. 진태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이지수 씨,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제 일이니까요.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이 외로워 보이셔서요. 진태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나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요. 아내는 나를 ATM으로만 보고, 아들은 돈만 요구하고, 딸은 나를 무서워해요. 회사 직원들은 나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증오하고 있죠. 나도 알아요. 진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근데 괜찮은 척해야 해요.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다들 무시하니까. 지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은 충분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가끔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진태수는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떠올랐다. 당신,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응,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진태수는 지수에게 점점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수를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수는 항상 들어주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다. 이지수 씨, 오늘 아내랑 싸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또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사야 한다고. 나는 지금 회사 자금이 빠듯한데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내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돈만 원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과는 사이가 안 좋으세요? 진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자녀분들은요? 아들은 방탕하고, 딸은 나를 무서워해요. 나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지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너지고 있어. 천천히, 조금씩.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대표님이 힘드실 때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태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떠올랐다. 고마워요, 이지수 씨.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진태수는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시작이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진태수가 말했다. 이지수 씨, 저녁 안 먹었죠? 같이 먹을래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 갔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뭐 먹을래요? 대표님이 추천해 주세요. 그럼 파스타 2개 시킬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진태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의 두려움, 처음 경영을 시작했을 때의 실수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과정. 지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공감을 표했다.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운만으로는 30년을 버틸 수 없어요. 진태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갑자기 나이 들어 보였다. 주름진 이마, 흰머리, 피곤한 눈. 이지수 씨. 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지수는 잠시 멈췄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존경, 진짜로? 네. 대표님은 혼자서 이렇게 큰 회사를 지켜오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태수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식사를 마친 후 진태수는 지수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여기가 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수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진태수가 말했다. 이지수 씨. 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지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진태수의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손을 흔들었다. 진태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멀어졌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본 지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는 이제 내 손 안에 있어.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 가을이 왔다. 회사 입사 6개월째. 지수와 진태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그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진태수는 이제 거의 매일 지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 회사 일이 끝난 후 그는 지수를 불러 술을 마시거나 저녁을 먹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표님이 이지수 씨 편애하는 거 아냐? 그러게. 맨날 둘이서 얘기하던데. 혹시 둘이 쉬, 조심해. 들리면 어떡해. 지수는 이런 소문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는 한산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했고 몇몇만 야근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대표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지수 씨, 아직 있었어요? 진태수가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와이셔츠에 첫 단추를 풀어져 있었다. 네,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생이 많네요.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빌딩들은 그 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오늘 피곤하세요? 지수가 물었다. 진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거래처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힘드시겠어요. 당신만 이해해 주네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기만 하는데 지수는 커피를 마시며 진태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이마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다. 대표님. 응, 대표님은 행복하세요? 진태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행복.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돈은 있죠. 권력도 있고. 근데 행복한가? 잘 모르겠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맞아요. 외로워요. 진태수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지수 씨. 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저는 대표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 네.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진태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요. 무섭다고,
독재자라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태수는 지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지수 씨, 나는. 네? 나는 당신이 좋아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진태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대표님이 좋아요. 진태수의 눈이 빛났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살짝 손을 뒤로 빼며 일어났다. 하지만 대표님,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왜요? 대표님은 기혼자시고 저는 직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태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그렇지만 저는 대표님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진태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응, 조심히 가요. 지수가 문을 나서려는데 진태수가 다시 불렀다. 이지수 씨. 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수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떠올랐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겠죠. 그리고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진태수는 혼자 대표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은 이미 지고 있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수는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완벽해. 그는 이제 내 손 안에 있어. 지수는 심리학에서 배운 간헐적 강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끔 희망을 주고 가끔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더 강하게 집착하게 만든다. 진태수는 지금 바로 그 상태였다. 그는 지수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파멸의 시작이었다. 다음 주, 진태수는 더 자주 지수에게 연락했다. 퇴근 후에도 문자를 보냈고 주말에도 전화를 했다. 오늘 뭐 해요?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요?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지수는 가끔 답장을 했고 가끔은 무시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진태수는 지수를 더 자주 옆에 두려고 했다. 회의에도 데려가고 외부 미팅에도 동행시켰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다. 둘이 완전 수상하지 않아? 대표님이 완전 빠진 것 같던데. 에휴, 저 신입애 진짜 얄밉다.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김은영 대리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야, 너 조심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알고 있어요. 괜찮겠어? 대표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괜찮아요. 저는 선을 지키고 있어요. 김은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진태수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지수 씨, 나 지금 힘들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내랑 또 싸웠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들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들어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밝은 달. 엄마, 보고 있어요? 그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어요.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이제 절반쯤 왔다. 샵샵 7장 대표 집안의 균열. 진태수의 집. 강남의 고급 아파트. 평수 60평의 넓은 공간.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집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진태수의 아내 한수진, 54살. 한때는 승무원이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큰아들 진현우, 30살.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아버지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며 투자만 받고 실패를 반복했다. 딸 진서연, 25살. 미국 유학 중.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다. 어느 저녁 진태수는 집에 늦게 돌아왔다. 거실에는 아내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태수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 왔어요? 응. 저녁은 먹었어. 또 회식했어요? 일 때문에. 수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요즘 집에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회사 일. 아니면 다른 일? 진태수는 멈춰 섰다. 수지는 그제야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회사에 젊은 여자 직원하고 맨날 붙어 다닌다던데. 진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요.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도 바보 아니에요. 진태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결혼한 지 30년인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 나눠본 적 있어? 수지는 비웃었다. 대화? 당신이 대화를 할 줄 알아요? 집에 오면 TV만 보거나 자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돈 달라는 것뿐이잖아. 그게 나쁜 거예요? 당신 돈 쓰는 게 내 역할 아니에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산 건 뭐예요? 뒷바라지. 당신이 뭘 했는데?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당신 체면 세워주고.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다. 또 싸우시네. 좀 조용히 하시면 안 돼요? 진태수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너는 왜 나와? 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 게임이요. 게임. 30살 먹은 놈이 집에서 게임만 해?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너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현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돈 더 주세요.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사업?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는데 또 사업 타령이야? 이번에는 확실해요. 친구가 좋은 아이템 찾았다고. 진태수는 피식 웃었다. 친구, 너 그 친구들한테 몇 번 당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아버지는 나를 믿어본 적이 있기나 해요? 믿을 만한 짓을 해봐야 믿지. 현우는 혀를 차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다. 수진이 말했다. 봤죠? 아들도 당신을 싫어해요. 딸도 마찬가지고. 그건 당신이 애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당신이 애들한테 관심이나 가져봤어요? 아들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아요? 진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바람 피우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도 이제 지쳤으니까. 하지만 이혼은 안 해줄 거예요. 재산 분할받을 거니까. 그리고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진태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텅 빈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통화 가능해요? 잠시 후 전화가 왔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수는 전화 너머로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집에서 또 싸우셨어요? 응. 아내랑도 싸우고 아들하고도 싸우고.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다들 나를 싫어해요. 돈만 필요로 하지. 나 자체는 필요 없어.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제가 지금 나갈까요? 뭐. 대표님이 너무 힘드시면 제가 가서 얘기 들어드릴게요. 진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밤 늦었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정말 괜찮아요? 네. 대표님 혼자 두기 싫어요. 진태수는 목이 메었다. 고마워요. 이지수 씨. 당신이 아니면 나는 정말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지수는 진태수를 만났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밤 11시. 카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진태수는 지수에게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와의 불화, 아들의 무책임함, 딸과의 거리감. 지수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다. 대표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다만 주변 사람들이 대표님의 노력을 몰라주는 것뿐이에요. 진태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지수 씨,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당신한테 의지하게 돼요. 지수는 천천히 손을 빼며 말했다. 대표님, 우리 조심해야 해요. 벌써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소문? 무슨? 저희 둘이 그런 관계라고. 진태수는 당황했다. 그럼 당신이 피해보겠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대표님은 조심하셔야 해요.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껍데기뿐인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진태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에서 혼자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디서 잤어요? 이제 대놓고 그러시네요. 진태수는 문자를 무시했다. 집안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수가 있었다. 지수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진태수는 점점 더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수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것은 지수가 계획한 대로였다. 가을이 깊어졌다. 지수가 입사한 지 8개월. 회사 내부는 조용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대표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었고 회사의 재정 문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지수는 이 분위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은밀하게 회사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밤늦게 혼자 남아 서류를 뒤지고 회계팀의 파일을 몰래 복사했다. 진태수는 지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어느 날 밤 지수는 회계팀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다. 건물은 조용했다. 경비원만이 1층에 있었다. 지수는 외주업체 지출 파일을 찾았다. 파일을 열어보니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다. 성진기업 2천만 원, 대동물산 3,500만 원, 한양상사 5천만 원. 지수는 이 회사들을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이 회사들은 모두 진태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 돈만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비자금이 확실해. 지수는 이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위치시켰다. 다음 날 지수는 회계팀의 최 과장을 유심히 관찰했다. 최 과장은 45살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진태수의 측근이었지만 최근 들어 불안해 보였다. 자주 한숨을 쉬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횟수가 늘었다. 지수는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수는 최 과장이 혼자 흡연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과장님, 담배 피우세요? 이 과장 아니냐. 너도 피워?
아니요, 안 피워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최 과장은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요즘 힘드세요? 응, 좀. 회계팀 일이 많으시죠? 많지. 특히 요즘은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대표님 관련된 일이세요? 최 과장은 놀라며 지수를 쳐다보았다. 너 어떻게? 저도 경영지원팀에서 대표님 일하다 보니까요. 대충 짐작은 가요. 최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회사 회계가 깨끗하지 않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인데 가끔 양심에 걸려. 힘드시겠어요. 만약 이게 나중에 문제 되면 나만 책임지게 되는 거 아닐까? 대표님은 빠져나가고 지수는 그의 불안을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과장님, 혹시 증거 같은 거 따로 보관하고 계세요? 증거? 네.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최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좀 있어. USB에 백업해뒀어. 만약을 위해서. 잘하셨어요. 그게 과장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겠지? 네. 확실히 보관하세요. 그날 이후 지수는 최 과장과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며 신뢰를 쌓았다. 2주 후, 지수는 회사 내부의 다른 불만 세력을 찾아냈다. 영업팀의 이 팀장이었다. 이 팀장은 진태수에게 불만이 많았다. 실적을 달성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더 높은 목표만 주어졌다. 지수는 영업팀 회식에 우연히 합류했다. 술자리에서 이 팀장은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가 얼마나 뛰는데 월급은 그대로야. 대표는 자기 차나 바꾸고. 그러게요. 너무하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다들 떠날 거야. 나도 이직 알아보는 중이야. 지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정보를 기억했다. 회사 내부의 불만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어. 석 달 후, 지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USB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1. 비자금 조성 증거 외주 업체 위장 거래. 2. 계약서 위조 문서. 3. 임금 체불 증거. 4. 부당 해고 기록 엄마 포함. 5. 회사 자금 횡령 증거. 지수는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폭로할 시기를 정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지수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진태수를 더 깊이 빠뜨리는 것. 그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어느 날 진태수는 지수에게 말했다. 이지수 씨, 나 이제 정말 이혼하려고. 정말요? 응.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어. 당신이 있으니까.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미 결심했어. 당신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태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지수 씨.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지수는 천천히 손을 빼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당신한테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면 돼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완벽해. 그는 이제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그날 밤 지수는 한 명의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강민준이었다. 안녕하세요. 제보할 게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보인데요? 중견기업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거예요. 증거도 있습니다. 강민주는 흥미를 보였다. 어느 회사인데요? 진양실업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양실업.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지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어두웠다. 폭풍 전야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겨울이 왔다. 2016년 12월. 지수가 회사에 입사한 지 9개월째.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수는 기자 강민준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여기 증거 자료들입니다. 지수는 USB를 건넸다. 강민준은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건 대단한데요? 이게 전부 진짜예요? 네. 회사 내부 회계 자료입니다. 외주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계약서 위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주는 계속 파일을 살펴보았다. 이거 보도하면 큰일 날 텐데. 당신은 왜 이걸 제보하는 거예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 어머니가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강민주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떠올라 있었다. 복수인 거네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제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진양실업 대표 수십억 비자금 조성 의혹. 외주업체 위장에 회사 자금 빼돌려. 기사에는 증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서 사본, 회계 장부,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다. 회사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진태수는 그날 아침 신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즉시 회계팀 최 과장을 불렀다. 최 과장, 이게 뭐야? 내부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나간 거야? 최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누가 유출한 건지,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다. 진양실업, 노동법 위반 전력도 드러나.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직원들 피해 속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진양실업과 진태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쓰레기 기업은 망해야 함. 대표 감옥 보내야 함. 직원들 불쌍하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거래처에서는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요구했다. 진태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지수 씨, 그는 지수를 불렀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들어왔다. 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지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일단 해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명? 뭐라고 해명해?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날 오후 검찰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진양실업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졌다.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가져갔다. 직원들은 공포에 떨며 지켜보았다. 진태수는 대표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이지수 씨, 지수가 들어왔다. 진태수는 그녀를 보며 울먹였다. 나 이제 어떻게 해? 대표님. 가족도 날 버렸어.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아들은 날 범죄자라고 욕하고 회사도 망하고 나는 이제 다 잃었어. 지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는 이제 끝이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태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만은 내 편이지?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빼며 일어섰다. 대표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지수는 진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아무 감정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빛만이 남아 있었다. 제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진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무슨 소리야? 박순이. 이 회사 청소 용역 직원이었던 사람이요. 진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박순이? 2015년 대표님은 제 엄마를 쫓아내셨죠. 엄마가 서류를 우연히 봤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맨몸으로. 진태수는 뒷걸음질 쳤다. 설마. 너. 지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엄마를 맨몸으로 쫓아냈던 그날,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진태수는 입술이 떨렸다. 너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대표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진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럼 나한테 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답해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다 이용한 거야? 네. 진태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표님이 제 엄마한테 한 것보다는 덜하죠. 엄마는 평생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당신은 그저 명예를 잃은 것뿐이잖아요. 제발 용서해줘.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없어요. 당신이 엄마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있나요? 진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럼 이제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대표님. 이지수 씨.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엄마, 다 끝났어요. 3개월 후, 진태수는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유죄가 확실했다. 진양실업은 파산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다. 진태수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내는 이혼했고 아들과 딸은 연락을 끊었다. 지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수는 엄마의 묘소를 찾았다. 작은 납골당,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 지수는 그 앞에 앉아 말했다. 엄마, 나 다 해냈어요. 그 사람 완전히 망했어요. 회사도 망하고, 가족도 떠나고, 감옥도 갈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나무숲이 바스락거렸다. 근데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복수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온다면 이 모든 복수 따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수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납골당을 나오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걸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지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